조만간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란 작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떨어질 요소는 정부의 규제, 특히 종부세 강화. 그렇지만 양도세 강화로 인해서 매물이 안 나올 것이다. 종부세 강화 부과되는 날 양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매물을 내놓으라는 정책인데 그걸 가지고 양도세 강화 때문에 못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고 있죠. 떨어질 요소는 그거고 오를 요소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공급 부족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자료들만 들고 오는데 사실상 오히려 공급이 줄었을 때, 입주 아파트가 줄었을 때 집값이 떨어졌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부동산보다는 경기 영향을 크게 타더라. 그때 경기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죠. 세계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더라. 그렇다면 알려주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실물 경기가 일단은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는 거죠.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다. 매출로 이자도 갚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으로 이자 비용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은 42.4%. 6개 중에 4개죠.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 반 이상이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금리 더 낮출 수는 없죠. 그리고 금리를 많이 낮춰도 이 정도로 위험한데 마치 경제가 다 살아난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도 지난 9월에 올 한계 기업의 수는 21.4%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더 많이 늘었죠. 3월까지 이자 유예했는데 6월까지 얘기도 있죠. 그런데 벌써 이 상황이다. 일단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아직도 안 좋습니다.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서 멈춘 상황이죠. 환율이 낮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출은 불리하고 수입은 유리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죠. 그러니까 수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 그런데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 하는데 이끌고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대체 못하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수출을 이끌고 있는데 기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위험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양만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 환율은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갈 수 있느냐? 미국에서 최근에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심각한 상황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죠. 연준에서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던 것들 환율 떨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주를 샀다. 1200원짜리 해가지고 12,000원어치 샀다 하면 10달러 되는 거죠. 얘가 11,500원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10.45달러 정도 되죠. 주가가 떨어져도 환율이 남더라. 주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부동산은 그렇게 많이 못 들어왔죠.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하는데 비중 그대로인데 거의. 그리고 가격 보면 대부분 실수요들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싹쓸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겠어요? 이미 거품 많이 꼈는데.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 수위가 굉장히 높다. 미국 보통 리먼 때 다 떨어졌어요. 선진국들도 다 리먼 때 떨궜어요. 가계부채 터지고 나서 위험이다. 근데 우리나라만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죠. 리먼 최고 수준이 100이 안 넘었는데 100을 넘었죠. 이렇게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온 데에는 리먼 때 부채를 깎았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바질3도 도입되고 있었고 그래서 깎았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부채를 초이노미스로 풀어버렸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다고 했죠. 그 뒤에도 다른 나라들 부동산 지금 거품 빼가면서 부채 낮췄는데 계속 완화책을 쓴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국가부채 올리면은 뭐라 그래요? 나라 망한다. 근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찍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부채 늘어난 거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돈 많이 안 풀었어요. 환율이 왜 떨어지는지를 보면 알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가계 보면 어때요?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죠. 저렇게 대출은 많이 받았는데 부실하더라. 유예를 신청한 대출 원금이 18일 기준으로 3조 4,420억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최소 30%, 많게는 50%가 디폴트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있죠. 부실 대출 많죠? 서민금융 연체율 보면 어때요? 대입 현재율 1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지금 11월에 5%까지 나왔는데 금융권에서는 1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즉 일종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뭐예요?
돈을 빌려도 갚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죠. 그게 연이어 터지면서 결국에 부동산의 폭락을 이끌어냈다. 그 사람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있죠.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서브프라임이나 영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죠? 영끌은 갚을 능력이 돼요? 그것도 엄청나게 낮춘 저금리 때문인데 금리 다시 올라가고 있죠. 시중금리. 그렇다면은 연체율, 부실률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한국판 서브프라임을 불러올 수 있더라. 자, 이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는 얼마 상승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 물가만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생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죠. 왜냐면 먹는데 쓰는 돈은 뭐 부자라고 해서 100끼 먹는 건 아니고 의식주에 필요한 금액들만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소비가 안 되고 있으니 기업 안 좋아지고 있고 가게도 같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건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생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고충이 심해진다는 뜻이죠. 가계 부담이. 가뜩이나 가게에서 지금 비투니, 영끌이니 해가지고 아무리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생활에 필요한 생활 물가까지 오르고 있다. 이것은 가계에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가계 빚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는데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예요? 이자 내고 기본적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세금 내고 뭐 이런 것들 등등 빼고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죠. 처분 가능 소득이 0.3% 증가했는데 아까 생활물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6.2% 증가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이면은 100만 3천 원 됐는데 여기서 식비나 이런 걸로 생활비 50만 원 썼다면은 6% 올랐으니까 53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점점 더 여력은 떨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가게가 이런데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더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국제시장 공조가 사라졌다는 거죠. 예전처럼 서로 공조하면서 상부상조해야 되는데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 2018년부터 무역제재 패키지 발표했죠? 그리고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거죠. 왜? 일단은 럼프 형이 중국이 너무 야욕을 드러냈으니까 뭐 1대1론이 뭐 해가지고 야욕 드러내서 내가 넘버원 할 거야 라고 야욕을 드러냈으니까 찍어 누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끝났느냐? 바이든이 왔으면 바뀌었을까요? 신냉전까지는 없더라도 무역전쟁은 계속된다. 국제공조는 과거처럼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영향을 양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계속되지 않으면은 수출 중심국인 나라일수록 불리하죠. 거기다 한일 수출 규제 어때요? 해결된 것 같았죠? 예전에 7월부터 반도체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직도 대일 무역 적자는 커지고 있다. 물론 수입도 줄지만 수출도 줄었기 때문이죠. 코로나 문제도 있죠. 일본 불매운동 수입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우리 국민들 냄비라고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 게 있죠 좀. 그리고 최근에 배상 판결 나온 것도 좀 성공적인데 이런 거 기사로 잘 안 띄워주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같이 감소해버렸다. 상위 품목은 소부장이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도 아직은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국제 공조가 지금 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인근에서 많이 터지다 보니까 영향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수출 회복되기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죠. 몇몇 품목 말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국제적인 공조,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각자 도생하고 있다. 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동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금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금을 뭐 싸게 수입하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을 하고 반대로 노동력이 저렴한 나라에서 공장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공조한 게 많았었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그 혜택을 보고 컸는데 덤빈 거죠. 이제 GDP 크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덤볐는데 결국에는 위험한 건 뭐예요? 기술력이 뛰어나진 않았죠. 중국이 빼돌릴 줄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공장을 빼버리게 되면 중국도 위험해질 수 있더라. 근데 국제 분업이 붕괴되었어요. 즉 그럴 경우에는 어느 나라들이 유리하다? 내수 중심국이 유리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중심이 되었냐? 내수 중심국으로 키워야 되는데 빚내서 집 사세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소비는 안 들고 돈 모아서 집 사고 돈 모아서 집 사고 하니까 건설사들만 엄청나게 커버렸고 부동산 관련 업종, 토목, 건설 이런 쪽만 엄청나게 커버렸고 전체적으로 소비는 작살이 났죠. 그런 상황이니까 부동산 거품이 꺼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소비가 안 돌아가니까. 그 이후로 또 부동산이 뜨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최근부터 꾸준히 시작되었고 이거 잠깐 튄 거 말고 11월부터 시작됐죠. 생산 가능 인구는 언제부터?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더라.
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돈 버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돈 버는 인구들이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지금 뭐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나이대 사람들이 비싸게 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 전체의 생산은 줄어드는데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죠. 1인 가구 늘어나니까 가구수 늘어나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가구수는 절반이 월세 산다.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와중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10년 뒤에. 잠재 성장률 0%, 잃어버린 10년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식 침체를 대비해라. 왜 일본식 침체를 가장 많이 비교하느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었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한테 걷어서 고령화된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성장률은 떨어지죠.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지표 다른 거 말고 두 가지만 봅시다. 경매 아파트 인기 활활 되는 것 때려치고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부터 봐야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경매 건수 이렇게 비싸게 낙찰되게 점점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파산 증가. 왜? 무리하게 집 샀으니까. 언제부터? 2017년부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집 사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싸게 못 내놓게 한다. 왜? 탐합해가지고 싸게 내놓는 부동산 가두리라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 급매물 내놔야 되는데 급매물 팔리지도 않고 집값 다 같이 모여가지고 띄우거나 있고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죠. 파산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더 오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올해 물건 증가수가 5천여 건에 그쳤으며 이 원인은 코로나다. 왜? 경매가 안 열리니까. 앞으로 더 파산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9년, 20년에 더 늘어난 것은 그만큼 무리한 연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거기다 부동산 개폐업 지수 보면 어때요? 부동산 폐업이 늘고 개업이 줄고 있어요. 왜? 거래량 줄고 있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개폐업 지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런 지표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요것도 어때요? 6, 7, 8월 이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 지금 부동산 규제 이런 거 싹 빼놓고 금리 인상 싹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경제 위기. 기업들이 대부분이 부실 기업이 많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계 위기. 빚은 늘어나고 생활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처분 가능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연체율,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 부동산 지표. 경매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폐업 늘어나고 개업 줄어든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터지기 얼마 직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호가 반영돼서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전거래 이런 것 영향이 있으니까 계속 오르겠죠. 그런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조만간.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들이 비싸게 집 사는 것 그것만큼 크게 후회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날리는 일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